네, 오늘 책은 CEO의 코스 요리. 코스 요리. 그래서 이 목차를 보면 뭐 에피타이저부터 수프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본 요리도 먹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목차를 좀 재밌게 썼더라고요. 글로벌 경영 셰프들이 준비한 최상의 성공 레시피. 경영 셰프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은 세계적 지식인들과 성공한 사업가들을 요리사로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실제 경영 사례들을 식재료로 삼아 CEO들이 갖추어야 할 경영의 기본을 이루는 성찬을 제공한다. 저자가 마련한 성찬은 에피타이저, 그리고 샐러드, 숲, 메인 코스, 사이드 디시, 디저트, 커피까지 이렇게 7가지인데 그거를 트렌드, 마인드, 시스템, 전략, 마케팅, 브랜드,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해서 7가지 풀코스 요리로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저자는 천위안입니다. 경제학자 천위안은 닝보대학 특임교수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하네요. 그리고 미디어 그룹 임원으로 재직했고 미국, 일본, 대만에서 연구 및 강의 활동을 이어왔다. 네, 숏 서머리 한번 볼게요. 훌륭한 CEO는 어떤 사람일까? 성공한 기업 또는 조직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복잡 다단한 경제 상황과 시장 환경 속에서 CEO들은 성공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에게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은 경영의 기본 상식일지 모른다. 이 책은 세계적 지식인들과 성공한 사업가들을 요리사로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실제 경영 사례들을 식재료로 삼아 CEO들이 갖추어야 할 경영의 기본을 이루는 성찬을 제공한다. 저자가 마련한 성찬은 트렌드, 마인드, 시스템, 전략, 마케팅, 브랜드, 위기를 기회로라는 7가지 풀코스로 이루어진다. 저자는 이 책에서 피터 드러커, 존 나이스비트, 제레드 다이아몬드 등의 뛰어난 지식인들, 알리스 세스 고딘, 제프 하우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 스티브 잡스, 리처드 브랜슨, 앤디 그로브 등의 성공한 사업가들, 그리고 애플, 버진그룹, P&G 등 다양한 기업들의 경영 사례들의 핵심을 뽑아내고 서로 융합해 CEO들이 갖추어야 할 경영의 기본을 이루는 성찬을 제공하면서 모든 CEO 혹은 CEO가 되려는 사람들은 이 성찬을 즐기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걸출한 CEO로 거듭날 수 있다고 역설한다. 그래서 아까 그 목차가 7가지라 그랬죠.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목차들이 있고요. appetizers, 트렌드. CEO라면 누구나 트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어떻게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요리 먹기 전에 먹는 게 이제 에피타이저잖아요. 이제 그게 트렌드라고 얘기하네요. 그럼에도 스스로 트렌드를 아주 잘 이해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CEO는 거의 없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이 문제로 고심하는 CEO들에게 해결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트렌드란 먼 미래에 있지 않다.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 잠재해 있으므로 다가올 트렌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다면 반드시 현재의 상황을 더욱 주목하고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희소식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시각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트렌드를 알려면은, 그러니까 미래 트렌드를 알려면 현재 상황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네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트워킹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트워크는 미래에 생겨날 모든 변화를 만드는 중이다. 사람들은 이미 네트워크 안에서 수만 가지 부족을 이루어 서로 연대감을 느끼고 있다. 기업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새로운 협업 방식을 찾아냈으며 소비자 역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업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권력 및 소통 경로를 확보했다. 또 네트워크로 전해지는 엄청난 정보의 물결은 최상의 자원, 배치, 방식을 만들어냈다. 이상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자 미래의 트렌드를 만드는 바탕이다. 트렌드를 따르는 자는 흥할 것이고 거스르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는 영원불변의 법칙이다. 부족의 부활. 사실 부족은 다소 예스런 단어다. 그러니까 부족 뭐 옛날에나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계적인 경영 구루인 세스 고디는 세계적인 경영 그루인 세스 고디는 저서 부족들에서 신부족이 탄생했음을 알렸다. 이 책에서 그는 네트워크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단언했다. 지금은 바야흐로 네트워크 사회의 원시 시대이니 이 시대의 주도권은 당연히 부족들의 손안에 있다. 물론 이들은 고대의 원시 부족과 전혀 다르다. 우선 인터넷에는 공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부족의 규모가 끝도 없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 또 부족의 종류와 개수 역시 제한이 없다. 작은 부족, 큰 부족, 영향력 있는 부족, 영향력 없는 부족, 수평적 부족, 수직적 부족. 어쩌면 전대미문의 상상도 못한 부족이 등장할 수도 있다. 사내 부족, 여행 부족, 쇼핑 부족, 투표 부족, 토론 부족, 반전 부족 등 이와 같은 신부족 시대는 단 한 번도 사람의 발이 닿은 적 없는 땅과 같다. 사업하는 사람에겐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있겠는가. 그러니 지금 당장 달려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부족을 이룰 것인가다. 다행히 사람들은 늘 어딘가에 속하기 바란다. 그러므로 공동의 흥미를 중심으로 소통 경로만 충분히 확보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자신만의 부족을 이룰 수 있다.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광범위한데 이는 곧 그만큼 다양한 부족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로 미국인 켈리는 와인 블로그를 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각지의 수백만 와인 애호가들이 이 블로그를 방문해 켈리의 부족이 되었다. 소통 경로를 확보하는 일도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 이미 수천 종류가 넘는 소통 경로가 사람과 사람, 집단을 잇고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트위터, 닝, 미덕, 스퀴드, 베이스캠프, 크레이, 그리스트, 그리고 어느새 구닥다리처럼 들리는 이메일 역시 소통 경로 중 하나다. 부족을 이루고 이끄는 일이 이렇게나 쉽고 간편해졌으니 부족의 부활과 번영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너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탓에 부족을 더 크고 내실 있게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부족해졌다. 이는 당신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습관적인 공포만 극복하면 당신도 부족의 리더가 될 수 있다. 한편 네트워크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면서 개인의 역량도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다. 지금 한 사람이 업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과학, 정치, 그리고 기술까지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다. 개인의 리더십과 혁신적인 마인드의 실현을 막는 것은 오직 용기와 신념의 부족뿐이다. 말은 굉장히 멋있게 썼네요. 근데 맞기는 해요. 뭔가를 자기가 진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정말 용기와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부족을 이끌 것인가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를 다스리는 왕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많고 성가시게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은 현재의 안정을 지키려고 한다. 기득권 측 역시 저마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런 식의 태도와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용감하게 나서서 부족을 이루고 리더가 되었지만 진짜 왕이라도 된 양 뻣뻣하게 군다면 부족민들이 뒤로 돌아보지 않고 떠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당신만 외로이 남아 고독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신부족의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층에서부터 행동하는 모습이다. 제가 기층에서부터 행동하는 모습이다 이걸 읽고 나서 기층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어떤 사물의 바탕을 이루는 층,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탕에서부터 행동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 기본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스 고딘은 1983년에 스피나커라는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에 입사했다. 당시 이 회사는 교육용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고딘 역시 입사하자마자 SF 스토리를 어드벤처 게임으로 만드는 일을 맡았지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하 직원도 비서도 없이 전부 혼자 해야 했다. 배정된 프로그래머도 겨우 3명뿐이었다. 이래서는 기한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고딘은 방법을 강구했다. 얼마 후 그는 일주일에 2번씩 모든 직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목표와 개요, 진전 상황을 기록해서 알리는 내용이었다. 이는 고딘이 자신의 부족을 이루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그래머 6명이 관심을 보이고 근무 외 시간까지 투자해서 고딘을 도왔다. 이 작은 부족은 시간이 흘러 20명까지 늘어났다. 그 결과 고딘은 회사가 요구한 기한인 크리스마스 전까지 총 5종류의 신상품을 완성했다. 이 상품들은 모두 크게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부족을 이끄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에피타이저스 그 트렌드에 들어가 있는 그 부족이라는 파트였습니다. 이제 샐러드는 마인드랍니다. 이념은 조직의 동력이 될 수도 굴레가 될 수도 있다. 너무 익숙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모두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올바른 마인드나 행위 규범을 위배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무엇보다 정확할 수도 있다. 그러니 확률이 낮은 사건을 무시하지 말라. 모든 것은 각각의 가능성이 있다. 보이는 손을 무력하게 만들지 말라. 어쩌면 보이지 않는 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오합지졸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 집단에 부족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발휘하는 시스템이다. 제대로 안 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어쩌면 그것이 가장 제대로 된 일일 수도 있다. 미친 짓과 모험을 포기하지 말라. 하지만 도덕적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라. 대신 당신의 직원이 되고 싶게 만들어라. 성공과 실패는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어느 손이 미래를 차지할까? 기업 경영의 전장은 어디일까? 포지셔닝 이론의 창시자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그곳이 바로 소비자의 마음이라고 했다. 이는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조금 부족하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여러 정답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트는 기업 경쟁의 전장은 정치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트의 관점은 일반적인 인식과 조금 동떨어져 보인다.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한 후 사람들은 줄곧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 손은 정부죠.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지 않았다. 자본주의의 국가, 대학에서는 시장과 정부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거의 완벽한 이상적인 자유시장 운영을 통해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가르쳐 왔다. 자본주의에서 민주라는 말은 정치적 행위와 관련되었을 뿐 경제나 시장과는 무관했다. 그러나 라이트는 통찰력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한 한계에 도달해 슈퍼 자본주의의 단계에 들어섰고
여기에는 두 개의 손이 더 이상 절대 만날 수 없는 사이가 아님을 다음과 같이 알아차렸다. 정부가 제정하고 실시, 감독해서 매우 중립적으로 보이는 일련의 법률 및 제재는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다. 기업 간의 아주 작은 자본의 차이가 원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2006년 10월 미국 의회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모든 온라인 도박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였다. 이 법안은 언뜻 보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한 집단은 바로 대형 카지노였다. 이들은 왜 의회가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도록 밀어붙였을까? 간단하다. 현재 미국에는 900여 개의 카지노는 거침없이 성장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잠재적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도박을 즐길 수 있는데 누가 수백 마일 밖에 있는 카지노에 와서 도박을 하겠는가? 카지노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만 싸워서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경쟁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저쪽에 보이는 손을 압박했던 것이다. 지금 내용은 대충 이해하셨나요? 이제 미국 의회에서 도박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법안 통과를 시켰는데 실제 이거를 위해서 로비한 집단은 오프라인에서 운영하는 카지노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도저히 온라인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온라인을 이길 수 없으니까 보이는 손, 정부, 정치를 압박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정책의 결정과 시행은 대부분 시장 경제의 연속선상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일어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은 기업이 시장에서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들 뿐 아니라 정치 영역에 진입하도록 부추길 것이다. 현재 6만 1,000명에 달하는 로비스트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워싱턴에서 동분서주한다. 기업들이 보이는 손, 즉 정가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권력을 빌리기 위해서다. 권력을 빌리려고 하는 이유는 더 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의 경계가 예전보다 흐려진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두 손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린다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미래가 올리만무하다. 보이는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면 시장 경쟁의 균형을 흔들고 상업의 본질을 흐린다. 그러면 결국 양쪽 모두 실패하는 처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자유시장 체제 역시 괴멸될 것이 분명하다. 저희는 사회주의 이제 중국처럼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정부가 자꾸 흔들지는 않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좀 관여를 합니다. 100% 자유시장 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아까 샐러드를 먹었으니까 이제 수프를 먹읍시다. 숲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여기선 숲을 시스템이라고 표현했네요. 시스템은 문화, 교착, 부패의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된다. 시스템이 곧 문화가 되었을 때 조직은 최대의 생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관습과 신분의 구속을 벗어 던지며 일반적이지 않은 시스템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국가와 사회, 기업의 문화로 자리 잡자 자원이 부족하고 사방에 적이 둘러싸인 이 나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혁신적이면서 창업 정신이 돋보이는 나라 중 하나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고 성공적인 시스템이어도 영원할 수는 없다. 모든 시스템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세상이 변했는데 계속 예전의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따른다면 고착화의 함정에 빠진다. 또한 결연한 자세로 기존의 시스템을 등지는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은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부패다. 시스템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으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려는 충동이 생길 수 있다.
스스로 이를 인지했다면 즉각 인정사정 없이 무덤꾼을 찾아야 한다. 아무튼 시스템은 물과 같아서 그 기능의 득과 실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시스템이 불러온 치명상. 2004년 피터 드러커는 GM이 곧 미국 자동차 산업의 빅3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런데 2005년 그가 사망하고 4년 후인 2009년 금융위기를 버티지 못한 GM은 결국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드러커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다. 드러커는 GM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파산까지 예언할 수 있었다. 그는 져서 기업의 개념으로 엄청난 명성을 얻었는데 이 역시 GM에서 18개월 동안 컨설턴트로 활약한 결과였다. 또 다른 저서 연기금 혁명 역시 GM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미국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 많은 사람이 퇴직 후 연금 혜택을 누릴 때 한 번쯤은 1950년대 GM의 CEO였던 찰스 어윈 윌슨을 떠올려야 한다. 윌슨은 제안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은 연기금 제도 덕분에 오늘날 많은 퇴직자가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초기의 연기금 계획은 기본적으로 정부 채권, 담보, 대출 등 고정 수익이 있는 항목에만 투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윌슨은 매우 안전해 보이는 이 방법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부담 혹은 이율의 하락을 불러와서 예상 연금 수령액을 낮추게 될 것이라면서 차라리 연기금으로 일반 기업의 주식을 사서 미국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가의 모든 생산성 자산, 생산 능력 그리고 성장 능력에 대해 투자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쪽 편을 전혀 몰라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윌슨은 원대한 이상을 품고 주도 면밀하게 연기금 계획을 구상했고 분명히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세상이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연기금은 큰 문제에 직면하고 말았다.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다. 1935년에 미국이 사회보험 제도를 시작했을 때 65살 이상 국민, 65살 국민이 이제 연금 수령자죠. 국민과 노동자의 비율이 1대9 혹은 1대10이었다. 이 비율은 1970년대는 1대4로 변화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기금 부채나 파산을 대비한 정부 기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존 린제이 뉴욕시장은 10년 임기 동안 연기금의 수집 균형을 조작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면서 퇴직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다. 사실상 당시 뉴욕시는 파산한 것과 다름없었다. 제가 또 이걸 잘 몰라서 또 찾아보니까 연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 그러니까 연금을 우리가 이렇게 모으잖아요. 우리 뭐 국민연금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내면은 국민들이 내면은 그 돈, 그 자금을 뜻한대요. 그래서 점점 수령자는 많아지고 이거를 돈을 내는 노동자는 자꾸 줄어드는 이게 퍼센테이지가 안 맞다 보니까 이제 파산에 이르는 상황까지 간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해진 시스템에만 집중했을 뿐 시스템이 만들어진 배경에 발생한 중대한 변화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드러커는 날카로운 눈으로 누구보다 먼저 이런 문제를 예견하고 연기금의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현실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들은 채 만체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무리 완벽하고 성공을 거듭한 시스템이라도 영원히 그러할 수는 없다. 시스템이 불러온 치명상의 원인을 시스템 자체에 미뤄 심리적인 위안을 얻을지는 모르나 그걸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지 않을 때 그 치명상의 범위와 깊이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연기금뿐 아니라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러하다.
메인 코스 전략이라네요. 전략이란 한마디로 명견만리라 할 수 있다. 거창한 것도 멋진 것도 아니며 오직 명견만리만이 진정한 전략이다. 근데 좀 이상한 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멋진 것도 아니고 오직 명견만리만이 전략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멀리 내다보는 눈이잖아요. 만리를 내다보는 눈인데 이게 거창하고 멋진 거 아닌가? 그러므로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려면 반드시 현재에 입각해서 저 멀리 미래를 살펴야 한다. 내일의 난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준비해야 한다. 일이 터지고 나서 야, 부처의 다리에 매달려 애걸복걸하는 사람은 절대 전략가가 될 수 없다. 현장에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린 사람만이 정확한 전략을 짤 수 있으며 윗자리에 고고하게 앉아 고리타분하게 도리를 논하는 사람은 절대 전략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전략은 반드시 진화해야 한다.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낡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부족한 것을 숨기려는 사람은 절대 전략가가 될 수 없다. P&G의 길을 결정하는 자는 누구인가? 1837년에 설립된 P&G는 긴 역사 속에서 잠시 주춤한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늙어 쇠락하지 않고 청춘의 활동을 꾸준히 유지했다. 수많은 기업이 이토록 오랫동안 훌륭한 상태로 생존을 유지한 P&G의 사례를 연구해 깨달음을 얻고 활용했는데 모두 각자의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지만 어떠한 결론이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40여 년간 P&G에서 일하며 16년 동안 CEO 회장, 이사회 의장을 두루 거친 존 페퍼다. 페퍼가 전하는 금과 옥조는 누가 중심이 되는가다.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짧은 문장에 P&G가 청춘을 유지하는 비밀이 숨어 있다. 그렇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삼아야 할까? 첫째, 소비자다. 1960년대 중반 소비자는 P&G의 팸퍼스를 통해 종이 기저귀를 처음 접했고 기억나네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팸퍼스는 북미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당시 팸퍼스는 천 기저귀와 동일한 직사각형이었다. 나중에 팬티형 기저귀를 개발했을 때 P&G는 기존의 팸퍼스를 팬티형으로 만들면 가격이 비싸져서 저가 브랜드와 경쟁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자화자찬하며 다른 브랜드도 팬티형 기저귀를 출시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쟁 업체인 킴벌리 클라크가 유사한 상품 하기스를 내놓았고 팸퍼스는 북미 기저귀 시장 점유율은 25%나 하락했다. 이 문제를 두고 회사 내부에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팸퍼스를 팬티형으로 바꾸면 가격이 오를 뿐 아니라 수억 달러를 들여 장만한 생산 라인이 고철로 전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페퍼는 직접적인 소비자, 즉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을 모셔다가 회의에 참가시켰다. 이들은 모두 팸퍼스 팬티형 기저귀를 가장 선호했다. 내부 갈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P&G는 소비자 수요를 만족하는 쪽을 선택해서 거액을 들여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과연 소비자는 옳았다. 그리고 소비자를 따르는 P&G도 옳았다. 바로 다음에 팸퍼스는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할 기회를 확보했다. 현재 팸퍼스의 전 세계 기저귀 시장 점유율은 하기스의 3배를 넘는다. 왜 저는 하기스를 더 잘 알까요? 시대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둘째, 직원이다. 주인의식은 P&G의 오래된 가치 중 하나다. P&G의 직원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함으로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강요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북돋으려면 반드시 주인과 동일한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면 직원들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몸담은 회사를 위해 용기와 지혜를 아끼지 않는다.
페퍼도 중간관리자였을 때 주인의식을 발휘해 상급자의 인정을 받는 경험이 있다. 당시 P&G 유럽 법인에서 일했던 그는 경쟁업체 유니레버를 앞서려면 프랑스 전 지역에서 액체 세탁 세제 비지르를 대대적으로 판촉해야 한다고 미국 본사에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결국 그는 당시 CEO인 존 스메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자 스메일은 이렇게 말했다. 좋아요, 존. 지역 담당자인 당신이 그렇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죠. 그 순간 페퍼는 주인의식의 숭고한 책임을 깨달았고 이후 주인의 자세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다. 유럽 P&G가 비지르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고 유럽 시장에서 유니레버를 따돌린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셋째, 경쟁업체다. 경쟁업체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그들은 아주 예리하게 자신의 가장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낸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이 가지 않은 곳에서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당신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이렇게까지 당신을 도와주다니 정말 고마운 일 아닌가. 그러므로 반드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결정에 근거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실은 이게 경쟁이 돼야 사람이 계속 좀 긴장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좀 너무 긴장을 하면 암 걸리겠죠? 난 지금 암 걸릴 판이야. 사실 너무 힘들어서.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40, 50대 가장들이, 그러니까 아빠들 얘기하는 거죠.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그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병을 얻게 되고 예전에 한동안 막 암도 많이 걸리고 했었잖아요. 요즘에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 스트레스가 지금 저한테 오는 기분입니다. 넷째, CEO 자신이다. CEO의 자리에 오르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진다. 대부분 실제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찬성하고 찬양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반드시 이런 부류를 멀리하고 자신과 다른 관점이나 의견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 방법을 청취하고 상호 보완해서 최상의 방법을 도출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와도 관련이 있다. 즉 CEO라면 자발적 그리고 주도적으로 고객, 직원, 경쟁업체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중심으로의 진정한 의미이자 우수한 CEO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다. 사이드 디쉬,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의 인도자, 마케팅은 전략의 집행자다. 전략이 잘 짜여지면 마케팅을 잘 인도할 수 있고 마케팅은 전략을 집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케팅이 마주하는 벽은 시장도 경쟁 상대도 아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결국 마케팅이란 마음을 사로잡는 전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성과 감성으로 이중무장한 소비자를 공략하는 방법은 역시 감성이다. 그러므로 감성을 더하고 자극해라. 그래야 마케팅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마케팅 받침점을 찾아 시장을 들어올려라. 어떤 방식의 마케팅을 펼치든 목표물은 언제나 소비자의 관심이다. 그래야만 그들의 심리를 비집고 들어가 수요를 만족할 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자의 관심을 받으려면 우선 가용성 편향을 이해해야 한다. 가용성 편향이란 사람들이 추상적이고 단조롭고 몸이 건조한 것보다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고 상상하기 쉬운 것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용성 편향이란 사람들이 추상적이고 단조롭고 몸이 건조한 것보다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고 상상하기 쉬운 것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를 잘 이용한다면 상품의 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비밀 무기, 바로 마케팅 받침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음은 고객의 가용성, 편향을 자극하는 세 가지 방법이다.
첫째, 남들과 다르게다. 독창성, 유일성, 차별성을 갖춘 상품만이 푸른 숲속에 홀로 피어난 빨간 꽃처럼 눈에 확 띄어 고객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코카콜라 병을 떠올려 보자. 소비자들은 그 위에 코카콜라 상표가 있든 없든 그 독특하게 굴곡진 외형을 보면 즉각 코카콜라를 떠올린다. 한편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다른 이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품을 대표하는 얼굴을 내세우는 것도 고객의 관심을 끄는 좋은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역시 반드시 남들과 달라야 한다. 예를 들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아무리 유명인이어도 이미 여러 기업의 얼굴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적인 인물로 얼굴을 내세우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둘째, 디테일이다. 아무리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아도 경쟁업체가 모방 상품을 내놓으면 더 이상 가용성 편향을 자극하기 어렵다. 가용성 편향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고 상상하기 쉬운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 이게 가용성 편향이라고 했죠. 근데 경쟁 상태가 비슷한 거를 내놓으면은 가용성 편향을 자극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방하기 어려운 디테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살펴보자. 1980년에서 90년 기간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은 상원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에게 편지를 발송해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 그런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 우편 모금 경쟁의 승자는 언제나 공화당이었다. 이유가 뭘까? 양측 모두 편지라는 수단을 이용했지만 디테일 처리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편지 자체에 매우 공을 들였다. 그들은 목화 섬유로 만든 편지지, 꽃무늬를 부조한 완전 밀봉형 봉투를 썼다. 반면 민주당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소를 쓰는 곳이 비닐로 되어 있는 일반 봉투를 썼다. 또 공화당은 한 통에 $7나 하는 특급 우편으로 보냈는데 1980년대의 물가를 생각하면 상당한 금액이었다. 반면에 민주당이 편지 한 통을 보내는데 들이는 돈은 겨우 25센트에 불과했다. 그 결과 공화당이 우편 모금으로 걷어들인 돈은 민주당이 1년 동안 받은 정치 자금의 총합보다 많았다. 이렇듯 방식이 같아도 디테일이 다르면 결과 역시 달라진다. 셋째, 습관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심리가 있다. 하지만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무언가 마음에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웬만해서는 바꾸려 하지 않으려는 심리도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들은 이미 익숙해져 습관화된 사고 및 행위 방식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변화를 이유로 그들에게 익숙한 것을 함부로 바꾸려 하지 마라. 예로 미국의 공공방송망 PBS는 30년 넘게 기부자들에게 소정의 증정품을 제공해 왔다. 기부자들은 대부분 PBS 자체보다 증정품, 예를 들어 우산, 커피잔, CD, 비치타올 등이 마음에 들어 기부했다. 증정품이 없으면 기부금도 바로 끊어질 것이다. 저도 기부를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주기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 소식지하고 달력을 보내줘요, 연말에. 근데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기부를 해야겠다 해서 일정하게 기부를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오잖아요. 그게 회사로 와요. 그럼 회사에서 나도 모르게 그걸 받을 때 기분이 딴 사람들이 이걸 내 책상에 갖다 놨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묘한 사람을 자극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증정품도 사람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정품이 없으면 기부금도 바로 끊어질 거라는 거죠. 이제 디저트.
브랜드 디저트 한번 먹어봅시다. 이제 아까 메인 코스도 다 끝났고 이제 디저트입니다. 브랜드는 전략과 마케팅이 장기적으로 축적된 결과이다. 알맞은 전략과 적절한 마케팅만 있으면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하지만 형성되었다고 해서 다 같은 브랜드는 아니다. 브레타 제가 되어도 존재를 드러내는 브랜드만이 소비자의 마음에 스며들어 감동을 자아낼 수 있다. 한편 미래 브랜드 대전의 승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을 자극하는 능력이 탁월한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브랜드는 이런 오감을 자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를 무너뜨리는 요소는 흔들림과 탐욕이다. 아울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듯이 전략과 마케팅에서 최고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최상의 품질을 추구할 수는 없다. 조미료를 많이 넣으면 디저트의 맛이 변하기 마련이다. 브레타 제가 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 마틴 린드스트롬이 한 토크쇼에 출연했다. PD는 스튜디오에 맥북 한 대를 가져와서 스티커를 붙여 상표를 가리고 린드스트롬에게 시청자가 광고로 오인할 수 있으니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린드스트롬 같은 브랜드 전문가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 만무하다. 방송이 시작된 후 그는 맥북을 들고 청중을 향해 자신이 셋을 세면 이 노트북의 브랜드 이름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셋을 세자 청중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큰 소리로 애플이라고 외쳤다. 다른 브랜드들도 애플처럼 될 수 있을까? 실제로 여러 브랜드가 새로운 애플이 되기 위해 엄청난 자본을 들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그 바람에 소비자들은 매일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이 1년 동안 보는 광고는 어린이가 평균 4만 편, 성인은 5만 2천 편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광고들은 모두 오감 중 시각과 청각에만 주력할 뿐 나머지인 후각, 촉각, 미각은 대부분 무시하고 있다. 이는 곧 각 기업이 거액의 광고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제2의 애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오감을 자극해야 한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의 라이언 엘더와 아라드나 크리시나는 이렇게 지적했다. 미각은 냄새, 질감, 외관, 소리에서 생겨나므로 이상의 4개의 감각을 자극할 수만 있다면 미각만 단독으로 자극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린드스트롬은 미래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그동안 무시된 3가지 감각, 즉 후각, 촉각, 미각을 이용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유혹은 오감을 반복적으로 자극해서 그에 따라 뇌가 충동적인 행동을 지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당신의 브랜드를 좀 더 유혹적으로 만들려면 마케팅의 모든 분야와 단계에서 반드시 오감 자극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만 잘해낸다면 설령 브레타 제가 되어도 고객의 기억 속에 살아남을 수 있다. 오감을 자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면 쓰고 떫은 후에 다시 달콤한 향이 입안을 채운다. 요즘엔 떫은 맛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좀 쓴맛 아닌가? 쓴맛 맛 좀 나다가 고소한 맛이 나면서 달콤한 향이 이렇게 가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위기의 맛이다.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으므로 위기를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위기를 잘 활용하려면 우선 위기를 잘 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시각이다.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가짜 위기를 물리치고 진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편 위기를 가장 잘 다루는 방법은 진상을 똑바로 보는 것이다. 아무리 처참하고 참혹하더라도 진상을 똑바로 바라보아야만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또 위기와 맞서 싸울 때 1대1 대결은 금기다. 반드시 조직 내부에서 인화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번영과 화합으로 위기를 극복하라. 교세라의 창업주인 이나모리 가즈오는 불황을 견디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서 번영을 뜻하는 성, 화합을 뜻하는 화를 따서 세이와 죽구를 세웠다. 한편 가즈오의 사례는 번영과 화합의 변증법적 관계를 잘 증명한다. 번영은 화합을 부르고 화합은 다시 번영을 추진한다. 첫 번째 오일 쇼크가 발생하자 일본 기업들은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대기 발령했다. 하지만 가즈오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직원들을 실업 상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주문량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직원들을 생산 부서에 배치해 높은 생산율을 유지하고 그래도 남은 직원들은 홍보, 신기술 연구개발 혹은 판매 부서로 투입했다. 그러자 직원들은 회사를 믿고 각자 맡은 곳에서 열심히 일했다. 물론 이는 이전의 번영을 통해 축적된 자산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쨌든 좀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1970년대 초중반까지 일본 경제가 고속 발전하면서 임금도 매년 20에서 25% 비율로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첫 번째 오일 쇼크 당시 매출과 이윤이 모두 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은 높은 임금 상승률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교세라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가즈오는 노조의 책임자와 만나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임금을 크게 올려 비용이 증가하면 회사가 파산할 수 있으니 임금을 동결해서 우선 회사가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조 지도부는 토론을 거친 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하고 노조원들에게 설명했다. 별 충돌 없이 무난하게 해결되나 싶었는데 느닷없이 교세라 노조의 상부단체인 젠센 동맹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교세라 노조가 너무 안이하고 무르다고 비판하고 사측의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라고 종용했다. 어려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교세라 노조는 논의를 거쳐 위급한 시기에 사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 다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들은 젠센 동맹을 탈퇴해서 회사와 한 배를 타고 함께 난간을 헤쳐나가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노사 화합이 위기를 뚫고 다시 번영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만약 교세라 노조가 눈앞의 이익만 보고 다른 노조처럼 사측을 압박해서 갈등과 충돌을 일으켰다면 교세라는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이다. 교세라 내부의 화합은 회사의 번영을 빠르게 불러왔다. 임금을 동결하고 3개월 만인 1975년 7월 경기가 회복되어 실적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다. 가즈오는 노조가 요구한 300% 장려금에 100%를 더해서 400% 장려금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1976년 3월에 다시 100%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해의 임금 협상에서 가즈오는 1년 전에 동결했던 것까지 고려해 22% 인상을 확정했다. 이처럼 번영하고 싶으면 회사 안팎에서 모두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회사 안에서는 직원들이 모두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일하고 회사 밖에서는 각종 관계에서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 화합은 기업을 오래도록 쇠락하지 않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쇠락하는 기업을 다시 번영하게 만들 수도 있다. 사실 뭐 요리와는 별 관계가 없네요. 그냥 목차를 좀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근데 목차도 그 뭐 요리와 뭐 관계가 있다거나 좀 그랬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뭐 메인 코스 전략이라고 표현하는 뭐 이런 것들만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만 인식하지 실제 이게 무슨 에피타이저나 디저트나 뭐 이런 것들과 뭔가 이렇게 연관을 좀 지을 수 있는 게 좀 없네요. 어쨌든 책은 좀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예 같은 게 좀 굉장히 과거 예가 좀 많아서 조금 이제 흥미를 좀 떨어뜨리는 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은 CEO의 코스 요리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